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가 아주 좋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사실 회담 시작 전에는 긴장감이 상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회담 시간도 30여 분가량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진짜 청구서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평가합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영상으로 주요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Ready, face, forward march. Good time. Good time. Thank you. Right over here.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Honored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Tha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대통령께서 하신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and keep it in a very important place. And I have gifts for you. Before we leave, we have to remember. 네, 정상회담 먼저 세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영상으로 저희가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왕 교수님 먼저 회담이 시작되기 전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안 좋은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회담이 늦어지면서 긴장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뭐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예. 지난 밤 11시쯤에 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청한 그렇죠.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닌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그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내려서 인사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We're gonna have a great meeting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앞에 그 SNS 글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뉘앙스였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게 그 한 2시간, 3시간 정도 사이에 물밑 조율을 통해서 뭔가 케미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실제로 그 회담, 이제 공개 회담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데 공격적인 발언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맥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몇 가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예. 이제 완전히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 넘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언론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 외교를 했다. 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아부 외교를 했다. 해서 이게 굴욕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부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이 놀라운 미래를 맞을 것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세보니까 7가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칭찬 못지 않았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회담 시작하기 전에 아마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고 분명히 이번 회담에 대한 함정 요소가 있었는데 예. 반전이 있어서 극복을 했고 예. 다행히 한미 동맹 관계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왕 교수님이 시작 전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그 포인트들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 앉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찬 세례를 하죠.
요게 일단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렇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먼저 만났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 걱정하는 거 내가 미리 해결하고 왔다라는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이었죠, 이번에. 매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잠시 중단하고 하려고 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한국과 일본의 불편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간 일본과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민주당의 입장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걱정 중에서 안보 분야에서는 그 한일 관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나의 걱정거리를 덜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변칙적인 순서를 밟은 거죠. 그것이 여당 일각에서는 약간 불만족스럽게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당 일각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일본과의 잘못된 전 정부의 합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 돌려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비판들이 수면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그 특정한 입장을 모두가 다 관철시켜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당의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현재 한일 관계의 껄끄러움이라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 이 부분이 저는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실제 동등한 관계로서의 한미일 관계를 형성해내는 이러한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반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 의원님께서는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발언, 칭찬들을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이 좀 통했다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회담을 봄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모든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기준점 자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모욕만 당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임하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본을 선제적으로 방문해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꽤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 회담의 과정 속에서 방금 일본의 입장도 그렇고 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거의 180도 정도 바뀐 상황이어서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정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이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소회를 표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 기술인가요? 그 협상의 기술 그 책을 아주 다 읽었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네. 준비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이번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좀 예. 크게 봐서 아까 일본을 방문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의 껄끄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예. 그거 이외에도 다른 복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면담하고 많은 고초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담을 전수받으면서 회담 전략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적인 나라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과 EU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일본이나 EU 국가들 정상들과는 뭐 공동 대처라기보다는 연대하는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한 부분이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던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였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에 SNS에다가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예.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욕하는 그런 험담을 써놓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전에 의사 조율을 했던 것이 밝혀진 거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그 문제에서 협의를 했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대화 채널을 열어놨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미국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참모들 중에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수지 와일스. 예.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수지 와일즈 대책본부장이 건의를 하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 예스맨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전에 이제 한 2주 전부터 접촉이 있었고 예. 또 하필은 직전에 이게 면담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물망에 걸렸다. 저는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이 올라온 거 오해였다라고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okay. We'll work it. I'm sure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SNS를 쓰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협적으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이거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났던 건데 회담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1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9시 20분쯤에 SNS에 한국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나라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9시 20분에 올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이 확 높아졌어요. 보기에는 저는 궁금한 것이 정상회담을 3시간 정도 낚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굉장히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을 왜 올렸느냐는 거거든요.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예. 정상적이지 않죠. 트럼프가 역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요리를 할까 압박용?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렇게 거친 형태로 일종의 그 보수 우파들의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방식의 보고를 하는 세력들도 사람들도 있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과 나는 언제든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힘은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당신들은 언제든지 곤란해질 수 있어라는 분명한 경고를 주면서 만남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경고에 대해서 사실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 저것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온갖 그 창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고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고 이런 노력의 과정을 보면서 본인의 일종의 협박용 메시지가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라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과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 예.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왕 교수님이 말씀하신 1시간 뒤에 강훈식 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통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에서 내렸을 때부터 we're gonna have a great meeting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전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이스 미추라든가 그냥 어서 오세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관련한 말이 이제 그 후반부 회담 후반부에 이제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이제 제기가 됐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회담하기 전에 이것이 미스언더스탠딩, 오해였다는 것을 마음을 잡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긴밀한 사전 조율이 어쩌면 있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온 직후에 유 의원님, 네. 야권 보수 진영에서는 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회담이 잘 안 될 것이다 취지의 글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막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네. 아이러니지만 환호하고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반전을 또 맞게 됐습니다. 글쎄요. 어느 분들이 그런 글을 올리셨는지 뭐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두고 뭐 외교 참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또 아니면 또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나친 내정 간섭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외교 협상 무대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SNS에 공개적으로 내건 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예를 들면 야구로 따지면 견제구를 던진 거죠. 뭐 위협구를 던진 거고 그게 바깥쪽으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안쪽으로 깊게 집어넣은 일종의 트럼프식의 협상의 기술 아니었나.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먹힌 것이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저희 쪽 자세가 그 젤렌스키가 당했던 그런 모욕만큼은 피해보자 이런 파국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까지 지금 저희가 따라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예전 같았으면 일본의 문제라든지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이런 발언이 국내에서 꽤 큰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다행이다. 잘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힘, 요인이 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젤렌스키 그러니까 참모진사에서는 이 SNS를 보고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우리 대통령도 혹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전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적용이 된 결과 상황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임기응변도 아니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다 보니 예. 비서실장 수지 YLG 비서실장과 이 접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고 예. 그것을 추진한 결과 마침 그야말로 시적절하게 접촉이 이루어져서 예. 가장 위험한 부분을 모면했다,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강훈식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2주 전부터 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오늘에 와서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취지의 화답을 하게 되죠.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s a very good guy, a very good representative for South Korea. It's a very big trade deal. You know, it's the biggest deal they've ever made by far, but it's one of the biggest deals ever made.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왕 교수님 펜이요, 펜.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려고 이제 펜을 들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가져갔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가져갔어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하기 전에 이미 어떤 자기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예. 한국 정부가 준비한 선물이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예. 선물이 있었다고 하죠. 정확하게 준비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맞춘 선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만년필 그것은 준비했던 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닌데 희한하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까 예. 순발력 있게 즉시 선물로 제공하는 이런 순발력을 이제 발휘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물로서 준비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준비했을 겁니다. 이것은 쓰던 걸 줬잖아요. 새 걸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예. 트럼프 대통령을 준 거잖아요. 만약에 사전에 의도를 갖고 준비를 했다면 반드시 세트 하나를 더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좋은데요? 저도 좀 갖고 가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 미리 준비해 왔죠. 포장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예. 거기에 아마 태극 문양보다는 성적이랑 같이 있는 이런 거를 준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대한민국 대통령만을 위한 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안 했다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지를 발휘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해간 선물이 많습니다. 복 의원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상대방 정상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할 때 이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참모들이 준비를 하겠죠. 당연하죠. 예. 어떤 상징성이 있는 선물을 준비할까가 큰 걱정거리기도 하고 고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거북선과 골프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고 조선업이죠. 그 조선업에 있어서 과거에 정주영 회장께서 그 10원짜리 그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500년 전에 만들었던 민족이다 뭐 이런 그 실제인지 아닌지 사업 모르겠습니다만 가져올 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북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조선업의 강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를 또 상징적으로 당신과의 개인적 친분도 쌓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골프채까지 준비를 하는 북한에 트럼프 월드 만들어서 골프 치게 해달라고. 뭐 그런 말들도 사실상 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뭐 이런 노력이고 그것도 즉흥적인 말이 아니고 다 준비된 멘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 자리에 갈 때
중요한 외교적인 만남을 가질 때 가장 긴장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잠을 못 주무시면서 또 비행기 안에서 협상 과제가 누구고 참모들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뭐고 가급적이면 다 입력을 해서 가면서 준비된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전달력 또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마가 모자도 카우보이용 마가 모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그 펜도 그 가져가실 겁니까?라고 하니까 예. 이제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이런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그 대표할 때 많이 해보셔서 간혹씩은 준비해온 그 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주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준비를 아마도 해오지 않았을까. 많은 변수들을 상황마다 변수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말을 꺼냈을 때는 얼른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 또한 저는 즉흥이지만 준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커펜이라고 해가지고 사인펜처럼 굵게 나오는 펜을 일부러 가져간 거여서 혹시나 준비된 선물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왔는데 일단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왕 교수님, 네. 이런 워낙 미국이 강대국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죠.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외교 무대에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절대적인 기준 말고도 상대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일본의 정상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나토 사무총장은 어떻게 했는지, 독일, 영국, 프랑스의 대통령, 총리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나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초등학생들처럼 조로록 앉아가지고 저 트럼프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죠. 선생님 예. 이제 수업 배우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회담하고 또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선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을 하던 나라의 정상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건 현실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을 국가 이익을 위해서 돌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칭찬을 많이 준비를 잘 했는데 칭찬과 아첨은 또 약간의 차이는 또 있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그게 사실이면은 사실을 말하는 것은 긍정화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자꾸 그거를 얘기하면 그건 아첨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첨보다는 칭찬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외교 문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쁜 것, 진실을 드러내서 누가 옳은지를 떼내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소통의 코드가 완전히 다른 국가가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절중점을 찾아나가는 예술이거든요. 그럴 때 서로가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최합점을 만들어내려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첨이라고 보기보다는 칭찬 외교라고 볼 수 있고, 칭찬 외교는 분명히 외교 화법에서는 표준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의제 관련해서도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주한미군 부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땅을 갖고 싶다. 이 발언은 처음 한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And when Biden came in, they complained to Biden that I wasn't a nice person, and he agreed not to pay. He gave up billions of dollars. It's unbelievable that he did.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국방비를 증약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큰 기지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한국에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는데 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요. 영토 의지를 드러내서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뭐 엄청난 외교 결례고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도 될 만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저런데 너무 의미를 두다가는 큰일 난다. 그린란드 말씀하셨고 파나마 운하 말씀하셨고 파나마 운하 문제도 있고 또 그 가자 지구에 대한 운영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냥 즉흥 이제 큰 생각을 하면서 갖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열망은 있는 것이에요.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 정책으로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두고서 거기 그 문장에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땅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분이고 그냥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 외교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뭐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한미 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그러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렇죠. 얘기를 꺼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화답을 하면서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개 회담에서도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여를 한다고 해도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하라, 만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기는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촉진하고 후원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실무회담이라고는 하지만 공동합의문이 없어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강유정 대변인하고 강훈식 실장의 오늘 현안 관련 브리핑까지 마저 듣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 이 미국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 아예 거론이 안 그 됐나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강훈식 실장이 얘기를 해서 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쟁점들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 측의 청구서는 아직 남아 있다.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협상은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는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여러 이런 풍문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서 우려는 좀 하고 있으셨을 텐데 또 특히나 SNS에 뭐 회담 3시간 전에 그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라는 것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번 협상이 가장 큰 무역 협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무역 협정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이득을 얼마나 취할 것인가에 가장 중심을 우선순위를 뒀을 것이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협상은 어떤 협정문이 없는 상태로 논의하고 예. 계속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그 정상회담의 성과는 성과대로 두고 예.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는 여야 없이 온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에이펙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긴 한데 그 파고가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청구서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오고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 진짜 청구서, 트럼프의 진짜 청구서라는 말이 지금 언론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의 프레임에 잘못 걸렸다라는 생각을 그러세요?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트럼프는 권력을 가진 자고 힘이 약하고 돈이 있는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면 우리는 돈을 덜 줘야 되는 이런 구도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미국에 대한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서로가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구서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미국의 트럼프의 청구서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건지만 얘기하는지 저로서는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청구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미국의 청구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형 전략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뭐 3,500억 달러, 뭐 480조 원을 투자하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라. 한국이 돈 가져와라라고 하지만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고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과 연대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에 따라서 우리는 480조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480조 받고 1,000조 원을 땡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청구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의 문제는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쇼 차원에서 이 기획이 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 세계를 상대로 트럼프의 위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돈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인 거죠. 그 전략은 거래 기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래서 뭘 줘야 되지? 뭘 주는 게 더 좋은 거지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건 한쪽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뭘 받아낼 거지? 뭐가 좋지? 뭐가 좋대?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회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결국에는 2,300여 표 차이로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 후보 쪽 캠프 분위기가 여유롭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유 의원께서는 장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건 좀 예상하셨어요? 박빙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기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했었습니다. 뭐 특정인이 대표가 될 거라고 뭐 예측하기까지는 어려웠었고요. 그러니까 박빙이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어떤 얘기,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유튜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아, 다행이다. 야, 동혁. 전환길에 묻힌 전당대회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였는데 이것도 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초기의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갔어요. 그 변곡점이 된 게 전환길 씨가 등장하면서 보수 유튜버들이 전당대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는 추세가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전환길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영향이라는 게 이런 박빙의 상황에서는 뭐 전부일 수는 없을 거고요. 뭐 일부라도 영향을 줬다면 박빙의 상황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장동혁 후보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보기에는 그런 주변에 봤을 때 차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장동혁 후보가 결국은 역전시킨 거거든요. 그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참 험난하겠다라는 예. 좀 걱정을 하면서 선거에 장동혁 후보는 지금 갈라진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찬성과 반대 이 프레임을 잘 활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의 안 된다. 가장 약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출발점에 있어서 평가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전환길 씨라고 하는 그런 그 보수 유튜버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반탄의 가장 최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가 된 건데요. 그 김문수 후보는 일반적인 정치 초식을 쓴 거예요. 이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 우파만의 정당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밝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 표가 장동혁 후보에게로 몰려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장과 정상적인 후보가 당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그 정치 지형 자체가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후보가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예. 대표가 되면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축하한다라는 말이 선뜻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고식 논평이 나왔던가요? 공식 논평이 나왔는데 예. 매우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방향으로 예.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저희가 뒤에 뭐 여야 관계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 사실 이 구도의 흐름을 주도한 것이 이제 전환길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죠. 장동혁 후보 대표가 후보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 대표가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증이 났는데 일단은 유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남아 있어요. 네. 장 대표는 오늘도 면회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요.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가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후보 시절의 말하고 당선자의 말과 행동은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극적인 2차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여운이 남으셔서 그런 표현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당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입장은 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또 기대하고요. 예. 저는 그 뭐 늘 어디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그 정치 제도나 환경이 양당제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양당제 하에서는 각 정당이 백화점식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캐추얼 파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이슈에 모든 면에 있어서 대중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다당제라면 예. 저희 당의 주류가 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도 제어할 방법이 없겠지만 두 당 중에 선택을 하는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그 의견들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관성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차 이 부분은 방향이 궤도가 수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글쎄요. 근데 이게 선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 유튜브도 덕에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의 운영을 할 때 본인을 당선시킨 쪽의 세력을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께서 무시하기 어렵죠. 예. 근데 전 참 답답한 게 보수 유튜버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 보수 유튜버 그러면 전환길 씨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쌍욕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수 유튜버고 그들 극단적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본인을 다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봐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 저도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갈라진 정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선이 되고 예. 당선되기 이전의 노선과 또 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예. 임기를 얼마 못 채울 거래요. 아마 변한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지한 극성스러운 저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이 양당제 체제에서의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기는 하나 그 다양함을 담을 수 있는 대표나 당 시스템이 있을 때라는 그런 조건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당의 분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팀이 되지 못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의 말과 그 당선자 당선되고 난 후에 그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역사로 쭉 볼 수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하셨지만 정상회담에 임하시는 과정 또 그 회담의 내용, 결과 이런 거를 봐서도 일본과의 그 뭐랄까요, 미국에 대한 태도
일본과의 거리,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후보 시절 또 대표 시절하고는 지금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극성스러운 지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쪽 내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극성스러움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이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예. 저는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의 흐름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그때서는 뭐 또 다른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건 예. 좀 지금은 오늘 당선되신 분이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합니다. 그럼 그 또 하나가 이제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여야가 모두 지금 강성 지지층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 정청래 대표도 강성이고 장 대표도 강성이거든요. 네. 아마 정청래 대표는 안 만날 겁니다. 만나자고 해도? 네,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내란 상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줄 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정당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나겠다라고 했지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국민과 역사가 선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1년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 뭐 예. 이런 주장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는 그 야당 대표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선뜻 대화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야 관계. 글쎄 그 두 분이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까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워낙에 뭐 정청래 대표께서도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 태도는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 행동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저는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피해서야 이게 저희가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만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말씀. 그럼요. 의석수나 뭐 모든 면을 봐도 어른스럽게 먼저 손을 내미실 필요가 있다고 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급의 만남을 가질 때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실무자들부터 시작해서 준 대표급의 다양한 만남들이 이어질 때 대표급 만남의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거의 지금 원내대표단도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판이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의 과오 12.3 내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극단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면 국민의힘도 일단 12.3 내란의 늪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내란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 그렇게 됐잖아요. 라고 하면 실제 실무자들급의 대화조차도 이제는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입장과 여당 대표 입장 다르다고는 했습니다만 다른 취지의 얘기를 기대해서 했었잖아요. 그거를 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과 대통령이 늘 한 길, 한 방향 똑같은 초식을 전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이제 잊고 갑시다라고 대통령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예.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난 12월 3일 날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태에 대해서 그런 정말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제대로 수술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화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정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요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계에 은퇴하십시오. 앞으로 큰 정치적인 발전과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저도 뒤에서 묵묵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파도 없다. 우리는 오직 이재명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길 그거 하나만 남아있다. 이런 각오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에 안철수 후보 만나서 협력을 약속을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막판의 좀 움직임이 유 의원님 글쎄요. 네.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 게 된 거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차 투표 결과보다는 좀 표들이 늘었으니까. 1차 결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됐다, 충분히 도움이 못 됐다, 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네. 위원께서 김문수 후보의 저 전략이 네. 옳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자충수였다고, 패착이었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훨씬 더 오른쪽 포지셔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기대한 것보다는 표차는 1차보다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1차에서 난 표차보다는 2차 투표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족할 만큼 승리할 만큼 내지는 못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더 있었겠죠. 어떻게 그 표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야 됐는가에 대한 반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면 예. 혹시 크게 영향이 더 커졌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1차 투표 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그 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표를 다 확보를 했다면 이번 결과는 바뀌었을 텐데 그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런 입장 전환이 조금 초반에 있었으면 좀 일찍 늦었다. 있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다 왔을 텐데 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오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전망해 보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우도 아마 처음일 거요. 예.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뛰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아마
굉장히 저는 못 봤습니다. 인지도 자체가 워낙 높은 상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김문수 전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후배들한테 길 터주고 물러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득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뭐로 봤냐면 주장은 가장 우파 주장을 하지만 일단 느낌은 미래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젊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이면서도 은근히 또 뭐 찬탄파에 대한 주장을 받아 안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분은 이제 당대표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하셨어. 저는 이 느낌 차이가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장동혁 후보처럼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좀 열어갔으면 하는 기대치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하거든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원로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을 벗어나서 애초에 그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조금 그 링 밖에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서 조언을 좀 해주시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원내도 아니니까 좀 활동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유 의원께서 보시기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은 당 대표입니다. 거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를 뽑은 보수층 지지자들의 뜻은 뭐라고 보세요? 뭐 그분들 마음을 다 제가 일일이 헤아리긴 어렵지만 방금 보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기대도 좀 있을 거고요. 젊은 대표, 정치인 대표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저희가 탄핵으로 대통령을 잃고 야당이 되고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세 가지 특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당원분들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신 것 같고 뭉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철학과 비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 대표가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글쎄요 친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까 앞서 잠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유 의원께서는 이제 바뀔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긴 하셨지만 오늘 지금 저 기자 간담회 눈빛을 보면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 결단이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열로 몰고 간 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건지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의석수를 보건대 또 지금 여야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그것을 마이너스 정치하는 것보다는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당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김문수 후보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예, 제스처를 예. 쓰신 거고요. 지금 이번에 표 차이가 뭐 한 3천여 표 안쪽에서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내가 당신을 내보내겠다, 이런 것은 정치적 언어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런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마땅히 없고 네. 그런 취지시죠. 근데 뭐 유 의원 말씀과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장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때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랬죠. 당대표하고 사무총장 사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두 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극과 극의 위치에 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죠. 이제 새로 대표가 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도 꽤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고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었으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입장인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정치가 참 모르겠네요. 저도. 당대표가 되면은 사무총장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본인 측근을 안 치는 자리 중에 하나죠. 네. 그 두 분이 저기가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구상하는 게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할 만한 분들, 이게 정치적으로 길을 같이 걸어올 만한 분들도 마땅히 없었고 시간적인 게 짧았고 또 인간적으로 뭐 밖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측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역할 자체가 주요 포스트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예.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의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대목이 좀 아쉽게 생각돼요.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시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안 했어요. 네. 그 결정이 옳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셨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그건 뭐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건 뭐 의미가 없겠죠. 일단은 출마 쪽에 좀 방점을 저는요. 개인적으로 찍으셨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정치적으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도 나붙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그건 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자신 있게 분열하는 사람들은 결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종의 반탄파가 본선에 올라온 거고 찬탄파는 예선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1차에서 지지했던 분들까지 모두가 다 본인과 생각이 같고 자기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이런 이제 거친 온사들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이분들은 말씀도 굉장히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예. 저는 이제 당내의 분열의 씨앗이 예. 저는 충분히 그 싹을 틀 수 있겠다라는 그 전망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 눈치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분열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첫 출발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들은 그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당내에 갈등과 마찰의 소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갈등과 마찰 속에서 지금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 탄핵을 넘어야 된다, 계엄을 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예. 하나의 세력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해봅니다. 그 세력화가 되고 보 의원께서는 지금 그것이 분당으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을 독점적으로 또 찬탄파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예.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점으로서. 위원님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뭐 0%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이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제3당이 소선거구제 제도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시도도 해봤습니다만 예. 요번엔 다를 거야, 우리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랜 동안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 결과는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실용적인 선택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그것들이 비주류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만족할 것이냐, 만족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잡음이 조금 크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사그라들거나 이 정도의 차이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분당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당 당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 정치인들은 어느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요.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입장에서 네. 대선 주자입니다. 네.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앞서 뭐 현장 정치 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우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고 앞으로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도 좀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저는 뭐 지금 하루하루가 바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네. 복 의원님께도 똑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재보궐 공천도 좀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활로를 뚫어야 된다고 보세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마를 했다 해서 본인이 당내에서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으면 혹시 모를 텐데 예. 지금 피한 거거든요. 셈법으로 볼 때 김문수 대선 후보였던 분을 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당원들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출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사실 사직생의 각오로 싸웠어야 예. 당내에서 1, 2등 간신히 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2등 된 나의 정치 경쟁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데 그럴 때 나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타협도 가능한 건데 지금은 안 보인 거예요. 예선 탈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정치 세력이 태동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몸을 어쨌거나 둘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앞으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번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막음 시도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관계한 사실도 없으신 거예요?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세 분과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모 씨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대로
돌아와요. 몇 년 만입니까 이게? 무려 6년 만에 6년. 복귀라고 합니다. 김건모 씨 측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부터 이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구, 대전, 서울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모 씨는 긴 공백기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92년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3년 전인 2022년에 데뷔 30주년을 맞았거든요. 예. 이때 30주년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대요. 그래서 팬들은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잠깐 영상으로 논란이 있었던 거 보셨지만 그 동안에 글쎄 이걸 보세요. 전혀 그러니까 김건모 씨에 대한 근황이 매스컴에 전혀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김건모 씨가 공식적인 일정도 없었지만요. 개인 SNS를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직접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김건모 씨 측 회사 관계자는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콘서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김건모 씨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알렸고요. 예. 또 팬들이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간 6년 동안 힘든 시간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준 김건모 씨에게 팬들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힘든 시간 그러니까 6년 동안 무대와 방송에 설 수 없었던 그 힘든 일이 김주민 변호사는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마 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김건모 씨가 이제 6년 전인 2019년에 이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 유흥업소 여성이 2016년에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 김건모 씨를 고소한 것인데 당시에 김건모 씨가 모든 활동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김건모 씨도 해당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이 공방이 오가다가 2년 뒤 2021년 11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이후에 이 고소인이 즉각 항고를 했으나 재차 불기소 결정도 나고 재정 신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불기소 처분이라는 거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정확하게 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불기소 처분 이후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여기서도 기각이 되고 다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것도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이 기각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거 무슨 그 배트맨 티셔츠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여성이 이거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이것이 사건의 실체를 좀 그나마 좀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요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에서 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배트맨 티셔츠가 한 가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소인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 이 김건모 씨가 지금 보시는 이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티셔츠가 한정 판매된 셔츠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정 판매됐던 그 기간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이 2달 동안 한정 판매가 됐는데 고소인 주장은 내가 성폭행을 당한 시기가 2016년 8월 그러니까 이 전이에요. 티셔츠가 나오기도 예. 전에 나는 이 티셔츠를 입은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을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 김건모 씨는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이 술집에 가기 전에 들렀던 그 장소에 CCTV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CCTV상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그 CCTV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예.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불기소 처분의 하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 이것만 보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약간 조금 뭐 타격을 입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객관적인 물증이 나타나기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해자 말을 믿냐, 피해자의 말을 믿냐, 결국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해자는 난 사건 당시에 이 특정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이 가해자로부터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 티셔츠가 그때 당시에 발매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낮다라는 취지로
혐의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시에 이 사건이 더 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냐면 김건모 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예. 2019년이었죠. 김건모 씨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하차를 하게 됐고요. 데뷔 25주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됩니다.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타격이 컸지만 무엇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모 씨가 이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었거든요. 예. 이때 이 전 배우자는 예능 방송에 함께 출연해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인기 작곡가의 딸이자 피아니스트였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별거에 들어갔고요. 2022년에 이 협의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뭐 김건모 씨는 근황이나 이런 걸 알릴 여유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법정 다툼도 해야 될 테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개그맨 정준하 씨가 이제 SNS를 통해서 자전거 매장을 좀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자전거 매장 직원이 어떤 특정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이 자전거가 이 김건모 씨 자전거로 유명하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지방 여행을 하는 등 아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이 소소하게 보내는데 보내지 않았을까.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활동을 했을 만도 한데 6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사실 김건모 씨에 대한 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예. 김건모 씨의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 이런 부분은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예. 타고난 뮤지션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높게 사는 이제 분위기도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짧은 인터뷰조차 없었고, 뭐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미디어 노출되는 것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근황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도 예. 높아진 부분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는 김건모 씨 세대 아니죠? 세대는 아니어도 노래야 워낙 유명하니까 좋아하는 노래 많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저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그 이 노래 옛날- 정말 옛날 좋아요. 노래인데요. 근데 이 노래가요 2017년에 아이유 씨가 또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저는 아이유 씨 노래로 들은 건 아니지만 예. 이 노래를 아이유 씨 노래로 기억하는 사람과 김건모 씨가 원곡자인 걸 아는 사람으로 나이가 좀 나뉘지 않을까. 리메이크 한 거 네.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그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른 좀 사실들이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내하고 사위가 범행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누가 나왔습니까? 딸이 범행에 가담했다 딸이요?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와 이제 사위가 이때 당시에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이제 공격을 하고 주요 부위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27일에 딸이 흥신소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딸이 직접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함께 공조한 사실이 지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서 재구성해 보면 엄마 그리고 사위, 친딸 이렇게 가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정체인데요. 예. 이 딸이 피해자의 친딸이 아니라 이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50대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이 50대 여성이 데려온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의붓딸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친딸의 사위가 아니라 의붓딸의 사위가 자신의 장모와 함께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벌인 거고 그 사이에서 이 피해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이 의붓딸까지 가담한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붓 사위는 존속살인 이게 적용이 안 될 거? 네,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경찰은 사건이 시작될 때는 존속살해 미수죄를 이 그렇죠. 사위한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의붓딸이란 이 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존속살해가 아니라 이 가해자,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과 사위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이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흥신소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준호 변호사 이 두 혐의가 차이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예,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살해죄는 형량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존속 살해죄,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상한선은 똑같은데 하한선이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형량 자체로부터도 꽤 차이가 있고요. 미수라고 하더라도 감경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본형이 그렇게 된 만큼 예. 나중에 형을 적용할 때 존속 살해냐 일반 살해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행의 동기가 아주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추정을 합니다. 그 상속금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이 범행을 한 아내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돼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예.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5년이 넘어갔대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수사 당국에서는 그게 주요한 원인일 수 없다.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장인 장모 부부간의 문제에 제3자인 이 사위까지 끼어든 점, 또 그렇죠. 범행이 굉장히 잔혹했다는 점을 밀어볼 때 재산이나 이런 돈, 이런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망을 한다면 돈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그렇겠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은데요. 사실은 어떤 범행을 도모할 때 이 가해자들이 발각될 것을 염두에 놓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별거 생활이 길었던 만큼 이 피해자가 아마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혼하게 되면 또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 해주지 않고 내가 그대로 이 사망과 관련된 모든 상속금을 받을 의도로 이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사위까지 가담해서 이러한 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호 변호사 이 의붓 사위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속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이 살인 여부도 떠나서 이 관계가 의붓딸이고 의붓사위잖아요. 예.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이 의붓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상속되지 않아서 딱히 권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결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두 차례 사고를 낸 택시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러면서 막 오후에는 나는 타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또 술 먹고 또 들어왔더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먼저 볼까요? 네, 지난 10일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한 70대 택시기사가 새벽 1시쯤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기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에 또 같은 단지 안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예. 이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2번 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두고 한 목격자가 한번 여기에서 사고를 내고 오후에 차를 고치러 나간 줄 알았더니 또 들어와서 사고를 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경에 한 번,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또 한 번.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 왜 그런 겁니까? 다름 아닌 술 때문에 이런 일을 주요.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고 냈을 때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요. 저렇게 인도를
10m가량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비원이 현장을 딱 발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 경찰에서는 이 경고를 했고요. 이제 출석 요구, 그러니까 몇 날 며칠까지 출석하세요라고 경고하고 출석 요구까지 하고 돌아갔는데 당시에 쟀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정지 수준, 그러니까 0.08%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6시간 뒤에 이 택시기사가요, 또다시 추돌 사고를 냈는데 이 두 번째 사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까 이 면허 취소 순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 술 때문에 2차례나 이런 추돌 사고를 낸 정말 인명피해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남성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가족이 투병 중이라서 이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힘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운전면허가 지금 정지 수준과 취소 수준이 있는데 예.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뭐 전력 등을 고려해서 아마도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택시 면허는 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택시 면허도 같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는 나중에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야 운전면허를 다시 시험을 봐서 취득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택시 영업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사건도 음주운전 관련 사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에 한밤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남성이 무려 시속 140에서 170km까지 굉장히 빠르게 도주를 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약 20km가량을 음주운전을 해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이 양평군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 지금 바닥이 젖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잡은 거죠.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 해당 이 가해 차량 앞에 화물차가 먼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전방에서 가고 있던 화물차도 뒷차를 보니까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속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2개 차선을 점유했고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다가 터널 내부에 진입했을 때 순찰차와 함께 이 차로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 차가 정차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자연스럽게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차량을 아예 멈춰 선 거면 뒤에 차량들은 좀 문제가 없었나요? 근데 순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뒤에 있는 차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통제했군요. 추돌 사고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음주 차량 검거에 사실상 화물차 운전자가 상당히 공을 세운 건데 그러면 김지신 변호사님 이런 시민들, 용기 있는 시민들 어떻게 뭐 포상이라도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 경찰에서도 화물차 운전자에게 감사장이라든지 이제 뭐 포상을 수여하려고 했는데 더 훈훈한 소식은요. 이 화물차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물차 운전자 덕분에 다친 사람이 없이 피의자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준일 교수님, 저희가 음주운전 사고 좀 자주 좀 전해드리는데 계속 일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음주운전 사고라는 게 사실 다들 자기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번 한 사람이 안 걸리니까 또 하고 하면서 자꾸 방심을 하게 되고 한 번 단속이 되더라도 큰 처벌을 안 받으면 별거 아니네 하면서 재범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